네, 이제 그 8장 그 예제까지 풀어봤고요. 더 많은 예제가 있는데 우선 내용을 조금 더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음, other effects 중에서 우리가 surface roughness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테이블 7.2를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책을 늘 조금 보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안 보게 되는데 책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278페이지 보면 테이블 7.1이고요. 테이블 7.1은 Values of CSF in the original correlation of different liquid surface combin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hemically etched stainless steel 혹은 뭐 mechanically polished stainless steel, 그다음에 paraffin treated copper, 그다음에 polished nickel, 에머리 폴리시드 카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스코어드 카퍼,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다르게 했을 때 오리지널 모델에서 이 CSF 값이 달라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풀보일링 자체의 그 보일링은 대부분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보일링이고요.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보일링은 서피스 러프니스, 캐비티의 형상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진다는 것은 지난 학기,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제 새로 듣는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 캐비티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 이 보일링이 굉장히 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피스 러프니스의 영향이 당연히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에 관한 부분 혹은 웨터빌러티에 관한 부분은 피겨 8.3과 피겨 8.4 부분에 다시 한번 소개가 돼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잠깐 보면 지금 좌측에 있는 그림이 웨터빌러티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웨터빌러티. 그래서 만약에 웨터빌러티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 웨터빌러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젖음성이죠. 표면을 잘 적시는 성질. 뭐 보통 유체 같은 경우에도 물 혹은 뭐 알코올 그런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알코올 같은 경우 웨터빌러티가 더 잘 젖음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서브스텐션이 일반적으로 큰 게 어떻게 보면 웨터빌러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또 그건 이제 표면에 따라 쓰여진다고 그랬죠. 뭐 그게 그 테프론이냐 아니면은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이 이 표면 에너지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큰 것들은 또 잘 유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젖음성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체라고 하더라도 테프론 표면에다가 놓든가, 테프론은 아무래도 이 밀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표면 에너지가 작아가지고 이 젖음성이 조금은 더 좋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젖음성이 또 훨씬 더 좋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젖음성이 굉장히 좋으면 우선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반적인 이 보일링 곡선을 나타내는데 젖음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보다 먼저 이와 같이 필름 보일링에서 이 보일링 곡선을 따라간다면, 필름 보일링에서 보일링 곡선을 따라간다면 젖음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잘 적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처럼 이와 같은 곡선을 따라가고요. 젖음성이 점점 좋지 않은 그러한 이 표면 혹은 그러한 그 유체인 경우일수록 더 이 필름 보일링부터 시작한다면 보다 더 낮은 이 월스포이 영역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보일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젖음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리퀴드가 표면에 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여기도 설명되어 있지만 보일링 커브 자체가 completely not wetting liquid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냥 필름 보일링 곡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필름 보일링 곡선이었죠. 그래서 그 월스포잇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T월 빼기 T 세츄레이션 값에 관계없이 그냥 필름 보일링 커브를 이렇게 처음부터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드 이펙트 중에서 여기서 웨터빌러티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젖음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보다 더 이 높은 월스포잇에서 트랜지션 보일링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이거를 좀 상기해 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꼭 외우기보다도
저점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필름 보일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리퀴드가 표면이랑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으로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인데요. 사이즈에 관한 영향은 뭐 7장에서도 좀 설명을 했지만 좀 여기 보면은 좀 풀보일링 오버 벤젠인데요. 벤젠 대기압에서 호리젠탈 플래티넘 와이어, 이 수평으로 놓인 그 백금 와이어에 있어서 대기압하에서 벤젠이 풀보일링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LB분의 RW가 0.0076이에요. 그래서 LB는 그 버블의 랭스 사이즈죠. 이 버블의 랭스 스케일, 그 버블 사이즈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버블 사이즈보다 와이어의 사이즈, 와이어의 반지름이 지금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보일링 커브는 뭐 영향도는 있지만 뭐 이와 같은 그 통상적인 보일링 커브를 나타내면서 이 처음에는 그 자연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뉴크레이트 보일링, 트랜지션 보일링, 필름 보일링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좀 특이하죠. 이렇게 해서 이 와이어가 버블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이 작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필름 보일링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 onset of full blanket 영역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뉴클레이션이 지금 여기서 스타트가 이렇게 돼 있는다고 하죠. 가장 큰 특징은 이와 같은 맥시멈 힙 플럭스가 없어요. 맥시멈 힙 플럭스도 없고 트랜지션에 해당되는 부분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이와 같은 보일링 커브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increasing heat flux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뉴크레이션이 스타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버블들이 와이어를 다 덮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버블의 사이즈가 와이어 사이즈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풀 블랭키팅이 발생을 하고 필름 보일링이 생기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와 같은 CHF라든가 트랜지션 보일링 같은 영역이 없고 어떤 보일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제 그 특징이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제 gravitational acceleration인데요. gravitational의 효과. 여기서 보듯이 그 LB, Kepler의 length scale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그 맥시멈 힙플럭스에 대한 식이든 그 힙플럭스에 대한 예측식이든 이 시그마 나누기 G의 low L 마이너스 low V 항 굉장히 많이 봤었죠. 그리고 이제 most dangerous wavelengths. 그래서 필름 보일링 혹은 트랜지션 보일링 이런 것 혹은 이제 CHF, 특히 critical reflux 영역, 이거 이제 critical reflux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서 켈빈 헬몰츠 인스타빌리티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레일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가 발생하거나 어쨌든 most dangerous wavelength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파라미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듯이 다 중력이 들어가 있죠. G나 이렇게 G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이 이제 9.8에 해당되는데 이 마이크로 그래비티 컨디션, 그러니까 중력이 좀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또 거꾸로 이제 중력이 커지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급가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급가속해서 떨어진다든가 이제 하늘로 급가속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중력 가속도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중력 가속도가 작아질 거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케플러의 랭스 스케일이라든가 most dangerous wave length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 풀 보일링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요즘에 뭐 이 해외 그 우주로 나가는 그러한 그 뭐 비행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탐사, 화성 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이런 뭐를 끓이거나 이제 이런 보일링이 현상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노출이 되게 돼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중력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9.8 상태에서 보는 그러한 이 중력하고는 상당히 좀 틀려지지 않을까. 아니 그런 현상하고는 보일링 현상이 틀려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마이크로 그래비티 컨디션스죠. 그래서 예전에 동영상 같은 거 보면 테스트 할 때 보면 짧은 시간이나마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비행기가 이제 자유낙하하면서 중력을 거의 0으로 만든 상태에서 물이 어떻게 끓는지 그런 현상을 좀 관찰하고 그랬던 그 영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픽이 이제 라이덴 프로스트 피노미넌인데요. 라이덴 프로스트 피노미넌은 그 이제 360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이덴 프로스트 피노미넌 일단은 굉장히 월스코잇이 커야 돼요. 월스코잇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 물방울 같은 것들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느 예를 들었었냐면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뜨겁게 가열된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갑자기 몇 방울 퉁퉁 떨어뜨리면 그 물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붕붕 떠서 이제 그 후버링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라이덴 프로스트 피노미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덴 프로스트라는 분이 이 현상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도 라이덴 프로스트 피노미넌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또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이 라이덴 프로스트 피노미넌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서 한번 여기 델타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는 이제 그리고 이게 워터 드럼넷인데요. 리퀴드 드럼넷인데요. 이 리퀴드 드럼넷이 다 증발하는 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또 관심이 또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또 퀸칭 같은 거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 열 처리를 하는 퀸칭 같은 경우에는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지난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철판 같은 거 이 제철소에서 철판을 만들 때 그거를 갑자기 이제 식혀주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은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좀 심플하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델타가 얼마가 될 거냐, 그리고 이 델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열 전달 양은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이 그 두 양을 이용하면 지금 그 이 반지름이 R인데요. 이 리퀴드 드럼넷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완전히 다 증발해 버릴 거냐, 그거에 대한 그 다양한 수식 전개가 우리 교재 36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용한 모델을 보면 그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질량 보존 법칙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이 레이디얼 방향으로 동그랗다고 지금 봤으니까 레이디얼 방향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쭉 넘기다 보면 362페이지에 있는 8.35식을 보면 델타, 결국에는 이 델타를 유도를 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델타 값이 얼마가 될 거냐. 물론 여기는 변수들로 표현이 된 거죠. 뭐, 이 U라고 하는 이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건 가스의 속도이겠죠. 그 다음에 이 초기 조건으로서의 그 높이, 그 다음에 뭐, 월 템퍼러처 이런 값으로 표현될 텐데요. 이 델타 값이 계산이 됐고요. 이 델타 값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H값, H는 델타를 KV로 나누면 우리가 그 열전달 계수 H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께분의 지금 더멀 컨덕티버티 값인데요. 그래서 이 값도 우리가 363페이지에 대류열 전달 계수로서 예측을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리퀴드 드럼넷이 완전히 다 증발하게 되냐, 그것도 방금 계산한 열전달 계수 H 값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예측된 그 값도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8.49식, 8.50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완전하게 증발이 되느냐, 그런 거를 또 예측을 했어요. 라이덴 포스트 피노미넌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8.5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제 8.5 일단은 풀이는 또 한번 해보긴 할 텐데요. 베르나디는 무다와 이분이 지금 퍼듀리학에 있는 분이에요. 무다와라는 분. 제가 예전에 포닥을 좀 가려고 무다와 분하고 조른데 분야가 좀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베르나디네 무다와가 리포트 measured light and force transition temperature water 드럼넷이 팔리시드 그 굉장히 잘 연마된 알루미늄 대기압하에 알루미늄 어떤 그러한 이 재질에 있어가지고 light and force transition temperature가 162도다. 결국에는 대기압 상태에서 이 표면 온도가 162도가 되면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162도 정도니까 한 월스포잇이 한 대기압하에서 물은 100이니까 62도 정도, 월스포잇이 62도 정도가 되면
그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이 생기는 그 온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델을 개발을 해서 라이덴 프로스트 트랜지션 템퍼러처를 예측을 했는데 이런 조건에서도 그때도 162도로 이렇게 그들의 그 모델이 잘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논문을 읽어보면 되겠죠. 무다와하고 이분이 베르나딘 앤 무다와 참고문은 8.5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59를 보면 2002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2002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Journal of Heat Transfer에 나온 논문인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모델이 좀 돼 있겠죠. 그래서 라이덴 프로스트 트랜지션 템퍼러처가 162도임을 모델링을 해서 통했고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했고 이것도 실험적으로 잘 예측을 했다는데 이 값을 버나 베른손 앤 라밀슨 버나 베렌슨 앤 라밀슨이 제시한 라이덴 프로스트 템퍼러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모델은 린하르트 모델이 있어요. 린하르트. 베른손은 라밀슨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네요. 지금 이게 베른손 모델이고요. 이게 베른손 모델이고요. 라밀슨은 린하르트 모델이 바로 이거네요. 밑에 거가 이제 두 번째 모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과 한번 이 라이덴 프로스트 트랜지션 템퍼러처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Advancing Contact Angle Water 파르시드 알루미늄에 있어서의 Advancing Contact Angle은 60도 정도로 가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Advancing Contact Angle, Rewarding Advancing Contact Angle 얘기했었죠. 이거 물방울이 떨어질 때, 이 벽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앞쪽으로 조금 동그랗게 맺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앞쪽에서의 접촉감, 그걸 우리가 이제 Advancing이라고 그랬고요. 물방울이 이제 뒤쪽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 뒤쪽으로 따라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receding 그렇게 각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어드밴싱 컨택 앵글이 이제 파리스 알루미늄은 60인데 이게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면 라밀슨 앤 린하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필름 보일링 디파추 템퍼러처 이 라이덴 프로스트 템퍼러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세타 A 값이 들어가요. 세타 A 값 때문에 이 폴리시드 알루미늄의 이 어드밴싱 컨택 앵글이 필요하고요. 베런손 모델은 뭐 여기 보면 그렇게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전 동영상에서 해봤던 그러한 모델 이 풀프람 모델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값이 있고요. 물론 100도씨겠죠. 100도씨고 이제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비스카시티 베이퍼의 더멀 컨덕티비티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퍼의 비스카시티 값이 있는데 이것 값만 여러분들이 풀프랍에서 잘 예측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스카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 다시 보면 V라고 하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비스카시티를 예측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있는 값은 HN이죠. 여기 보면 THN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THN이 이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TC는 크리티컬 템퍼러처예요. 크리티컬 템퍼러처고 이건 파운드고 지금 대기압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어드밴싱 앵글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두 개 다 똑같이 186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버나든 앤 무다와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서 162도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이 문제에서의 베른손이 예측한 모델이나 라민슨 앤 린하르트에 의하면 한 186도 정도 예측이 되고 있어서 20도 정도보다 더 낮게 버나든 무다와의 이 모델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한지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상관식들이 개발되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상관식이 잘 맞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상관식이 또 잘 맞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empirical bit, 그러니까 실험 값을
바탕으로 한, 여기 보면 0.127이라는 값, 0.97이라는 값, 뭐 1.8제곱이라는 값, 여기 9제곱이라는 값, 이런 값들은 대부분 인피리컬리 얻어진 값이기 때문에 많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취득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방향을 잃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풀 보일링을 하고 있고, 이 풀 보일링에서 어더 스펙트, 어떤 다른 그 많은 영향도들을 한번 관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향도는 뭐였죠? 우리가 서플링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예제도 풀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forced convection, 유동이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size and wettability, 그리고요. 또 영향도가 이제 서피스 러프니스에 관한 영향도 있었고요. 또 방금 전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그 그래비테이셔널 콘스턴트 값이 좀 달라지는 경우, 마이크로 그래비티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라이드 앤 프로스트 현상을 봤고요. 또 지금은 이렇게 아주 그 얇은 막일 때 이렇게 그 보일링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게 리퀴드 필름, 워러의 두께가 굉장히 정말 그 분자 몇 개 정도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얇은 상황에서는 이 기존에 있는 그 풀보일링은 어떻게 틀려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자가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버클리 대학에 있는 분인데요. 이 방켈이라는 분이 사실은 기계공학과는 아니에요. 기계공학과는 아니고 화학공학과인가요? 화학공과 분이신가? 화학과 분이신가?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얇은 그 필름 델타, 여기서 보면 델타와 같이 굉장히 얇은 필름 상태에서의 보일링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이 부분은 이 표면에 의해 가지고 압력이 사실 상승을 해요. 그 표면이 주는 영향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면이 이 뭐 어떻게 본다면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유체를 잡아당기겠죠. 굉장히 잡아당기는 그런 영향이 얇은 필름일 때는 발생해가지고 그 담임에 의해 가지고 그 필름의 압력이 북부적으로 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포화 압력이 상승하면 포화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잘 끓질 않죠. 똑같은 100도인데 포화 온도가 매우 얇은 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압력 때문에 그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잘 끓지를 않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세츄레이션 상태가 도달했어도 끓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보다 살짝 위, 이 월보다 살짝 위에서 지금 처음으로 뉴클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near wall nucleation, 그렇게 굉장히 얇은 필름에 있어가지고 그 핵비등 같은 경우에는 벽보다는 월 리전 바깥쪽에서 호모지니어스 보일링이 생길 것이 예측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벽에서 생기는 것은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보일링이죠. 그런데 지금 니어 월 같은 아주 얇은 필름에 있어서는 그 필름 자체의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살짝 더 위에서 그 벽보다는 월 바깥쪽에서 호모지니어스 보일링이 생길 것이 예측된다. 이렇게 또 결론을 좀 짓고 있어요. example 8.6 이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Determine the thickness of equilibrium thin film carbon tetrachloride on glass at atmospheric pressure for a point of 10 Celsius. 그래서 thin 필름의 평행 상태에서의 두께를 한번 계산해봐라. 근데 재질은 카본 테트라클로이드죠. 테트라클로이드, 유리에 있는 거고요. 대기압 상태고요. 슈퍼hit이 약간 10 셀시어스 정도 되는 거죠. 슈퍼hit은 그 세츄레이션 상태보다 이제 그 10도 정도 높은 온도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유체 자체가 카본 테트라 클로이드가 대기압 상태에서의 파운드보다는 10도 정도 높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의 그 티크니스를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요.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워볼 수 있는데 이 식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다음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nhancement of full boiling heat transfer인데요. 이거는 지난 마지막 동영상 때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보일링을 인핸스 시키는,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많은 그 표면 처리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보다 컴팩트하게 열교환기나 컴팩트하게 재료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중요한, 굉장히 프랙티컬한 영역이에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인핸스드 튜브, 이 보일링을 높이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들은 산업 현장이나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교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이제 풀 보일링과 바이너리 믹스처인데요. 다양한 어떤 그러한 두 가지 이성분이죠. 여기서는 이성분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알코올이나 물, 혹은 뭐 다른 뭐 냉매들, 뭐 R134E나 뭐 R133이나 이런 같은 냉매들이 섞여 있다든가. 그래서 이와 같은 바이너리 믹스처의 그 풀 보일링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에 관한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less volatile component라고 돼 있고요. pure less volatile component, pure more volatile component인데요. volatile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이 더 낮은 경우죠. 그래서 보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물과 알코올을 섞었다라면 그 1이라는 얘기는 알코올이 100%인 거고요. 0이라는 부분은 끓는 점이 높죠. 그러니까 100도가 70도라면 그 less volatile, 그러니까 물이 100%차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는 몰 비율이에요. 몰 비율인데 질량 비율이 아니라 몰 비율이에요. 이게 헬시 있으면 몰 비율이고요. 그래서 0과 1의 차이는 알겠죠?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을 때 보다 쉽게 증발하는 거의 비율, 그러니까 그걸 일로 놨어요. 보다 쉽게 증발하는 그 성분의 비율을 1로 이렇게 놓고요. 보다 덜 증발하는 성분의 물질을 0으로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constant pressure예요. pressure는 그 동일한 프레셔로 유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온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라인을 우리가 이슬 듀 포인트 라인, 이슬점 듀 포인트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밑에는 버블 포인트 라인 이렇게 해요. 밑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버블 포인트 라인, 윗부분은 듀 포인트 라인. 그럼 무슨 얘기냐면 듀라고 하는 것은 응축이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위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것은 리퀴드를 의미하고요. 1은 more volatile한 성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물과 알코올이라면 알코올이 1이에요. 1. 그래서 X는 1은 more volatile한 물질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X는 liquid, Y는 vapor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섞어놨는데 굉장히 이쪽 부분은 다 기체인 상태죠. 기체인 상태예요. 그래서 기체인 상태에서 점점 온도를 낮추면 동일한 압력에서 기체 상태의 온도를 점점 낮추면 어느 순간에 응축이 되겠죠. 그럼 응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분에 따라 틀려지죠. 성분이 어디냐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뭐 X1이라는 성분, X1의 위치라면 이 점에서 처음으로 응축, 컨덴세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를 듀 포인트 라인이라고 해요. 또 거꾸로 여기가 이제 여기는 리퀴드 영역인데요. 리퀴드 영역에서 점점 열을 줬어요. 점점 열을 주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버블 포인트 라인이라고 했어요. 물론 성분이 뭐 알코올이 70%일 수도 있고요. 뭐 알코올이 70%일 수도 있고요. 알코올이 30%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 듀 포인트 라인하고 그다음에 버블 포인트 라인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곡선을 가지게 이와 같은 듀 포인트 라인하고 버블 포인트 라인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돼 있고요. 여기서도 보듯이 이 성분일 때 성분이 이제 두 개로 섞였을 때 아래는 뭐라고 했죠? 응축이 발생하죠. 응축이 발생하면 점점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온도가 낮아져요. 일반적으로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응축이 발생하게 되면 동일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 응축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증발은 어때요? 증발이 발생하면서 점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의 가장 큰 특징인 상변화가 발생할 때 동일한 압력이나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는다. 물론 압력 강화라는 걸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배관을 흐를 때의 압력 강화를 제외하고 이거는 물질의 특성에 의해 가지고 응축이 발생할 때는 온도가 낮아지고 증발이 발생할 때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상변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온도, 뭐 듀포인트 라인이나 이 버블 포인트 라인 이외의 온도에 혼합물이 상변화를 하고 있을 때 각각의 리퀴드 상태에 존재하는 일성분은 얼마가 되고 뭐 볼레타일한 성분, 뭐 베이퍼 상태에 존재하는 뭐 볼레타일한 성분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TI라고 하는 온도가 있었다. 인터페이스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 수평으로 선을 그으면 지금 X1J hat 이렇게 되고 Y1J hat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X1J hat이 뭐예요?
일성분, 액체 상태에서 존재하는, 액체 상태에 존재하는 일성분의 몰 비율. 그 다음에 이 점은 뭐냐면 그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일성분의 몰 비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떠한 물질 같은 경우에 그거를 꼭 어떤 이 알코올하고 물이 아니라요.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를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슬 듀 포인트 라인하고 그 다음에 보글 포인트 라인이 이렇게 합쳐지는 이러한 동일한 점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혼합물의 어떤 특정한 혼합 비율을 유지를 하면 듀 포인트 라인하고 버블 포인트 라인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이러한 점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점을 이와 같은 그 혼합비에서 만들어진 혼합물을 우리가 아지오트로픽 머티리얼, 아지오트로픽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합물임에도 불구하고 순물질처럼 작용해요. 똑같은 이런 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성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면 이런 조성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면 순물질과 같은 그러한 이 역할을 하겠죠. 그 조성 상태에서는 그런 아지오트로픽 머티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영역인데요. 지금 내가 설명한 부분들 조금 계속 좀 들으면 교재를 읽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끝으로 이 열전달계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less volatile한 성분의 열전달계수를 뭐 이가 그 다음에 more volatile한 성분만 존재할 때 각각의 순물질이죠. 각각의 순물질들만 존재할 때의 열전달계수, 대열전달계수의 값이라면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뭐 이 중간의 값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물의 열전달 계수가 1000이었고 알코올의 열전달 계수가 뭐 600이었다. 순수한 게 100% 존재한다는 각각. 근데 그 사이는 보통 이렇게 아이디얼 케이스는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열전달 계수를 가지면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면서 열전달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발생하는 그 인터페이스 구간에서 그 확산 같은 걸 굉장히 방해를 해요. 디퓨전 같은 걸 방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이디얼하게 보는 이와 같은 케이스에 비해 가지고 열전달 계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짐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8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예제 한 2개 정도 더 풀었으면 하는 게 8장에서의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8장까지 마치고 우리가 9장에서는 external condensation, 지금까지는 풀 보일링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제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우리가 condensation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영상을 마칠 테니 이번 주도 학습 열심히 하도록 해요. 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했어요.